은성아, 소연이 출산 예정일도 다가왔잖아? 모두가 나를 의사 집안에 시집가려고 찍소리도 못하는 구박대기 며느리인 줄 알았다. 남편은 성형외과 원장, 나는 병원의 안살림과 재물을 도맡은 집사였다. 그는 늘 간호사들 앞에서 나를 모욕했다. 애 하나 못 낳는 널 데려다 뭐 했으냐? 그의 첫사랑이자 병원 수간호사인 여자가 임신하기 전까지는 말이다. 시어머니는 감격의 눈물을 흘렸고 온 가족이 최고의 의료 서비스를 받게 해주겠다며 그녀를 스위스의 유명 사립병원으로 호위하듯 데리고 갔다. 훗, 법도 모르는 무식한 것들. 그들은 아마 잊었을 것이다. 이 병원의 부지, 건물, 심지어 초기의 창업 자금까지 모두 돌아가신 외할아버지가 내게 남겨주신 신탁 자금의 일부라는 사실을. 이제 그들이 모두 떠났으니 이 병원을 뿌리째 뽑아내 계좌에 차가운 현금 60억으로 바꾸는 걸 원망하지 마라. 내 이름은 한은성. 김지훈과 결혼한 10년 동안 나는 내 본래 이름을 거의 잊고 살았다. 시댁에서 나는 지아, 거기였고 병원에서는 권장님 사모님이었다. 마치 내가 김지훈의 몸에 걸친 비싸지만 유행진한 코트처럼 실체 없는 모호한 호칭일 뿐이었다. 그리고 김지훈 본인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얼음장처럼 차가운 경멸이 담긴 말투로 나를 부르길 즐겼다. 한은성 부원장님이 그는 매번 부자의 힘을 주어 내가 그에게 기생하는 부속품일 뿐이라는 사실을 모두에게 각인시켰다. 오늘 그 부속품은 또다시 수술실 밖에 내던져져 모든 이의 공개 재판을 받고 있었다. 수술실의 붉은 등이 막 꺼지자 김지훈은 잔뜩 날이 선 얼굴로 마스크를 거칠게 벗어 옆에 의료 카트에 내던졌다. 금속이 부딪히는 날카로운 소리에 복도 전체의 공기가 얼어붙었다. 어린 간호사 몇몇은 겁을 먹고 목을 움츠리며 숨을 죽였다. 한은성, 그의 목소리는 천장을 무너뜨릴 듯했다. 당장 튀어와. 나는 손에 쥔 재무 보고서를 꽉 쥐었다. 손톱이 손바닥을 깊게 파고들었다. 억지로 뻣뻣한 미소를 지으며 그의 앞으로 빠르게 다가갔다. 지훈 씨, 수술은 잘 끝났어요. VIP 고객 가족분들이 밖에서 기다리시는데 잘 끝나. 내가 감히 나한테 잘 끝났냐고 물어. 그는 내 손에서 보고서를 낚아채듯 빼앗아 보지도 않고 구겨서 내 발치에 내동댕이 쳤다. 수술 전에 모든 기구를 독일제 최신 모델로 바꾸라고 내가 말했어. 안 했어? 왜 수술대 위에는 아직도 그 낡아빠진 구형이냐고. 내가 그깟 돈 몇 푼 아끼려다 방금 봉합할 때 의료사고 날 뻔했어. 이게 병원에 얼마나 큰 타격을 줄지 알아? 이 재수 없는 여자야. 그의 고함이 텅 빈 복도에 울려 퍼졌다. 한 글자 한 글자가 소금물에 적신 채찍이 되어 내 얼굴을 후려치는 듯 했다. 사방에서 쏟아지는 시선이 느껴졌다. 동정, 연민, 하지만 그보다 더 많은 것은 고소해하는 마음과 경멸이었다. 입술이 달싹였다. 그 새 기구들이 세관 문제로 묶여서 내가 이틀 밤을 꼬박 세워 독일 본사에 연락해 긴급 항공편으로 돌렸고 내일 아침이면 도착할 거라고 설명하고 싶었다. 돈을 아끼기 위해 병원의 모든 지출을 닳도록 외워 그의 개인 계좌에 매달 수천만 원의 용돈이 꽂히게 해줘야 그가 스포츠카와 명품 시계를 살 수 있었다고 말하고 싶었다. 하지만 나는 끝내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변명은 소용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다. 그에게 필요한 것은 진실이 아니라 마음껏 분노를 쏟아낼 감정 쓰레기통, 자신의 모든 실수를 뒤집어 씌울 희생양이었다. 그리고 내가 바로 그 가장 적합한 사람이었다. 죄송합니다. 나는 고개를 숙였다. 모기 소리만큼이나 작은 목소리였다. 제가 제대로 처리하지 못했어요. 다음부터는 꼭 주의하겠습니다. 다음이 또 있을 것 같아. 그는 비웃음을 흘리며 칼날 같은 눈빛으로 내 얼굴을 훑었다. 애도 못 낳는 주제에 일까지 이따위로 하니, 한은성, 난 가끔 내가 너랑 결혼한 걸 뭐에 써먹어야 할지 모르겠다. 그 말은 얼음물 한 동이가 되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나를 적셨다. 심장이 격렬하게 수축하며 숨쉬기조차 힘들었다. 주위의 공기가 모두 빨려나간 듯 귓가에서 윙윙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나는 그가 몸을 돌려 복도 끝으로 망설임 없이 걸어가는 것을 보았다. 그곳에는 수간호사 유니폼을 입은 한 여자가 살짝 부른 배를 안고 걱정스러운 얼굴로 그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여자의 이름은 박소연, 김지훈의 대학 시절 첫사랑이자 현재 우리 병원의 수간호사다. 그녀는 김지훈이 다가오자 즉시 부드러운 목소리로 그를 맞으며 따뜻한 물 한 잔을 건넸다. 원장님, 화내지 마세요. 그러다 몸 상하시면 어떡해요. 은성 언니도 일부러 그런 건 아닐 거예요. 언니는 의료계 사람이 아니니까 이런 건 잘 모르는 게 당연하죠. 그녀의 목소리는 크지도 작지도 않았지만 내가 듣기에는 충분히 선명했다. 그 은성 언니라는 호칭은 어찌나 다정하게 들리는지 오히려 독침이 되어 내 심장을 찔렀다. 김지훈의 얼굴은 순식간에 흐림에서 맑음으로 바뀌었다. 그는 물컵을 받아 들고는 박소연의 배를 부드럽게 쓰다듬기까지 했다. 꿀이라도 떨어질 듯한 그 부드러운 손길. 내가 딱 한 번 10년 전 우리가 막 결혼했을 때 보았던 바로 그 손길이었다. 역시 너밖에 없다. 그가 나지막이 말했다. 말투에는 총애가 가득했다. 나는 그 자리에 못 박힌 듯 서서 나란히 멀어지는 두 사람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키 크고 잘생긴 남자와 아담하고 사랑스러운 여자, 한 폭에 완벽하게 조화로운 그림 같았다. 그리고 나는 그 그림 액자밖에 거추장스러운 얼룩 같았다. 내 발치에 구겨진 보고서 뭉치가 바로 내 10년 결혼 생활의 가장 적나라한 자화상이었다. 병원 사람 모두가 박소연이 김지훈의 아이를 가졌다는 사실을 알았다. 그건 이미 공공연한 비밀이었다. 굳이 알아내려 애쓸 필요도 없었다. 어린 간호사들이 소곤거리는 대화, 의사들이 나를 볼 때마다 말을 삼키는 눈빛, 구내식당 아주머니가 내 밥에 김치 한 조각을 더 얹어주는 것까지 모든 것이 내게 말하고 있었다. 한은성, 너는 철저한 패배자야. 나를 가장 굴욕적으로 만든 것은 그 캐시미어 코트 사건이었다. 작년 내 생일에 내가 모아둔 비상금으로 산 내 옷장에서 가장 비싼 옷이었다. 우아하게 재단된 아이보리색 롱코트는 입으면 사람을 무척 부드러워 보이게 했다. 하지만 나는 딱 한 번 입었을 뿐인데 박소연이 빌려 가버렸다. 그날 세무서에서 막 돌아와 지친 몸으로 사무실에 들어선 나는 내 코트를 입고 거울 앞에서 몸매를 뽐내고 있는 박소연을 발견했다. 몇몇 어린 간호사들이 그녀 주위에 모여 부러움 가득한 얼굴로 그녀를 보고 있었다. 와, 수간호사님, 이 코트 너무 예뻐요. 원장님이 선물해 주신 거예요? 그럼 박소연은 부드러운 캐시미어를 쓰다듬으며 한박웃음을 터뜨렸다. 원장님이 요즘 내가 고생 많다고 특별히 사주셨어. 어떤 사람보다 나한테 훨씬 잘 어울린다고 하시더라. 그녀는 말하면서 거울을 통해 문 앞에 서 있는 나를 똑바로 쳐다봤다. 입가에는 도발적인 미소가 걸려 있었다. 온몸에 피가 순식간에 머리로 솟구치는 기분이었다. 나는 다가가 분노로 살짝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박소연 수간호사님, 지금 입고 계신 옷, 제 옷 같은데요? 그녀는 몸을 돌려 과장되게 점어하고 소리를 냈다. 그랬어요. 죄송해요, 은성 언니. 오늘 아침에 출근하는데 좀 쌀쌀해서요. 원장님 사무실 옷걸이에 이게 걸려있길래 그냥 입었어요. 원장님도 아무 말씀 없으시길래 져주려고 준비하신 줄 알았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는 나를 위아래로 훑어보았다. 마치 판매할 물건을 평가하는 듯한 눈빛이었다. 그러고는 눈부시게 환한 미소를 지었다. 근데 생각해보니 언니가 이 옷 입는 건 좀 아깝긴 해요. 언니 몸은 너무 볼륨감이 없어서 옷태가 안 살잖아요. 제가 입는 게 훨씬 낫지 않아요. 그녀는 일부러 가슴과 이제 막 불러오기 시작한 배를 내밀었다. 나는 분노로 온몸이 떨렸지만 한마디도 할 수 없었다. 내가 뭘 할 수 있겠는가? 달려들어 그녀의 입을 찢어버릴까? 아니면 그녀의 냄새가 밴 코트를 벗겨낼까? 내가 무슨 짓을 하든 다른 사람들 눈에는 질투에 눈이 먼 본처의 히스테리로 보일 뿐이었다. 그리고 김지훈은 망설임 없이 그녀의 편에 서서 더 악독한 말로 나를 모욕할 것이다. 수간호사님이 마음에 드신다면 그냥 가지세요.
나는 내 목소리가 죽은 듯이 고요한 연못처럼 차분하게 들리는 것을 느꼈다. 어차피 저도 이제 못 입으니까요. 그 말을 끝으로 나는 그녀의 의기양양한 얼굴을 더는 보지 않고 내 사무실로 돌아와 문을 세게 닫았다. 문에 기댄 채 몸이 천천히 미끄러져 내렸다. 차가운 바닥에 주저앉아 무릎에 얼굴을 묻고 마침내 억눌렀던 짐승 같은 흐느낌을 터뜨렸다. 왜? 내가 도대체 뭘 잘못한 걸까? 10년 전 나는 외할아버지가 남겨주신 거액의 신탁 자금을 가지고 그에게 시집왔다. 그는 당시 의대를 막 졸업한 재능과 야망만 가득한 가난한 청년이었다. 내가 그 자금을 이용해 강남 핵심 상권에 이 건물을 사주고 그의 이름을 딴 지훈 성형외과를 세워주었다. 내가 그가 신의 손으로 편히 일할 수 있도록 온갖 번거로운 행정, 재무, 인사 업무를 도맡으며 세상 물정 모르던 아가씨에서 깐깐한 살림꾼으로 나 자신을 몰아붙였다. 나는 그를 위해 추석 차례상을 차리느라 허리 한 번 제대로 펴지 못했고 그를 위해 돈 많고 지위 높은 고객들을 접대하느라 위출혈이 날 때까지 술을 마셨으며 시댁의 모든 친척들과의 관계를 관리하며 그들을 조상처럼 모셨다. 나는 내 헌신이 언젠가는 그의 존중과 사랑으로 돌아올 것이라 믿었다. 하지만 나는 틀렸다. 내가 얻은 것은 끝없는 폄하와 모욕뿐이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은 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기 때문이었다. 결혼 3년 차에 우리는 검사를 받았다. 의사는 내게 문제가 있다고 했다. 그날부터 김지훈이 나를 보는 눈빛이 달라졌다. 그는 더 이상 나를 만지지 않았고 우리는 한 침대를 쓰는 낯선 이가 되었다. 시어머니는 나를 더욱 냉대하며 말끝마다 내가 잘도 못 낳는 암탉이라며 넌지시 비난했다. 나는 수없이 많은 시커먼 한약을 마셨고 수없이 많은 침을 맞았다.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지만 소식은 없었다. 점점 나도 절망했다. 나는 병원을 더 잘 관리해서 그가 더 많은 돈을 벌게 해주면 그가 내 공을 생각해서라도 표면적인 평화를 유지해줄 것이라 생각했다. 박소연의 등장과 그녀의 귀하신 배가 내 모든 환상을 산산조각 내기 전까지는 내 숨통을 끊어놓은 마지막 지푸라기는 시어머니의 명령조 전화였다. 금요일 저녁이었다. 병원에 입원 분기 재무 보고서를 막 끝내고 퇴근하려는데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은성아, 지금 당장 집으로 좀 오너라. 할 중요한 얘기가 있다. 그녀의 말투는 반박을 허용하지 않았다. 나는 지친 몸을 이끌고 집이라 불리는 빌라로 돌아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 김지훈, 시어머니, 심지어 부산에 계신 고모와 이모까지 거실에 정좌하고 앉아 있었다. 마치 가족 재판이라도 열린 듯 심각한 분위기였다. 그리고 박소연은 여왕처럼 소파 한가운데에 둘러싸여 있었고 시어머니는 손수 깎은 과일을 그녀의 입에 넣어주고 있었다. 내가 들어오는 것을 보고 시어머니는 과일 포크를 내려놓고 헛기침을 했다. 은성아, 우리가 상해 끝에 결정했다. 소연이 출산일이 다가와서 스위스로 보내서 요양하며 출산 준비를 시킬까 한다. 그쪽 사립병원이 세계 최고라더라. 아이한테도 산모한테도 좋고. 속으로 냉소가 터져나왔다. 최고. 당연히 최고겠지? 그 병원 최고급 VIP 패키지는 하룻밤 비용이 보통 가정의 1년 생활비와 맞먹으니까? 그래야죠. 나는 표정 없는 얼굴로 대답했다. 시어머니는 내 순종적인 태도에 만족한 듯 고개를 끄덕이며 말을 이었다. 다음 주에 바로 출발할 생각이다. 지훈이가 직접 따라가고 나도 가서 소연이를 돌봐야지. 집안 친척들도 다들 가서 복덩이도 보고 우리 김씨 가문의 첫 장손을 보고 싶어 하고. 그녀는 잠시 말을 멈추고 마침내 본론을 꺼냈다. 그녀는 나를 보며 눈빛에 쉽사리 감춰지지 않는 경계심과 혐오를 담았다. 그러니까 이번 스위스행은 너는 빠지거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지만 얼굴은 여전히 평온했다. 왜요? 뭐가 왜야? 시어머니의 목소리가 순간 높아졌다. 마치 내가 엄청나게 어리석은 질문이라도 한 것처럼. 내가 가봤자 뭘 하겠니? 임산부 돌볼 줄도 모르고 말도 안 통하잖니. 그리고 내가 소연이랑 아기 보면 마음이 편하겠어?
내가 질투해서 혹시라도 무슨 짓을 저지를지 누가 책임져. 너는 그냥 얌전히 한국에 병원에 남아서 장부나 잘 보고 지훈이 신경 안 쓰이게 해. 그게 내가 할 일이야. 어머니 말씀이 맞아요. 줄곧 침묵하던 김지훈이 마침내 입을 열었다. 그는 나를 쳐다보지도 않고 박소연의 배만 쳐다보며 다정하게 말했다. 은성 씨, 병원에 남아서 이번 분기 장부 정리나 완벽하게 끝내줘요. 아이가 태어나서 우리 김씨 집안 호적에 오르면 변호사 시켜서 이혼 서류 보내줄게. 재산 분할은 섭섭지 않게 해줄 테니. 섭섭지 않게 해준다고 나는 마침내 참지 못하고 웃음을 터뜨렸다. 내 귀에 들리는 그 웃음소리조차 처절하고 비꼬는 것처럼 들렸다. 모두가 내 웃음소리에 얼어붙었다. 김지훈은 미간을 찌푸리며 불쾌하게 나를 쳐다봤다. 너 뭐 하는 거야? 미쳤어. 나는 천천히 웃음을 거두고 고개를 들었다. 처음으로 낯설고 차가운 눈빛으로 그를 똑바로 마주했다. 아니요, 내가 말했다. 그저 다들 드디어 속마음을 말씀해 주셔서 기뻐서요. 나는 자리에서 일어나 그들 모두를 향해 깊이 허리를 숙였다. 그럼 즐거운 여행 되시길 바랍니다. 병원 일은 제가 잘 처리하겠습니다. 그 말을 남기고 나는 몸을 돌려 10년간 나를 질식시켰던 이 감옥을 한 걸음 한 걸음 걸어 나왔다. 내 등 뒤로는 그들의 안도의 한숨과 미래의 행복한 삶에 대한 기대가 들려왔다. 그들 중 누구도 내가 대문을 나서는 순간 내 얼굴에서 그 무감각하고 절망적인 표정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눈치채지 못했다. 그 자리에는 수수룡 메스처럼 차갑고 날카로운 평온함이 자리 잡고 있었다. 그래, 내가 모든 것을 처리할 것이다. 김지훈, 김씨 집안 여러분, 그리고 박소연. 당신들의 화려한 파티는 여기까지다. 이제 내 차례야. 그들 일행이 스위스로 요란하게 떠나던 날은 화창한 아침이었다. 나는 심지어 현모양처처럼 일찍 일어나 비행기에서 먹을 김밥과 과일까지 준비해 주었다. 시어머니는 내 손을 잡고 가식적으로 말했다. 은성아, 집안일 잘 부탁한다. 김지훈은 처음부터 끝까지 내게 말 한마디 걸지 않고 운전기사에게 빨리 출발하라고 짜증만 냈다. 박소연은 나를 쳐다볼 가치도 없다는 듯 선글라스를 끼고 배를 쓰다듬으며 재벌가 안주인 행세를 했다. 나는 빌라 문 앞에 서서 그 검은색 벤츠가 길모퉁이에서 완전히 사라질 때까지 미소 지으며 손을 흔들었다. 그리고 내 얼굴에서 미소가 순식간에 사라졌다. 텅 빈 집으로 돌아섰다. 익숙하게 나를 짓누르던 질식할 것 같은 압박감은 온데간데 없었다. 공기 중에는 오직 자유와 복수의 달콤한 향기만이 감돌았다. 나는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다. 방으로 돌아가 커리어 우먼 스타일의 정장으로 갈아입고 곧장 병원으로 차를 몰았다. 지훈 성형외과라는 금박 글씨가 햇빛 아래 반짝이며 유난히 비꼬는 듯 보였다. 김지훈, 넌 아마 꿈에도 몰랐을 것이다. 내가 자랑스러워하던 제국이 오늘 바로 그 기초부터 완전히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걸. 나는 내 지문과 홍채 인식으로 원장실 안쪽에 있는 평소 나와 김지훈만 들어갈 수 있었던 두꺼운 재무실 문을 열었다. 딸깍 문이 열리는 소리가 반격의 서막을 알리는 뿔필이 소리처럼 들렸다. 지난 10년, 나는 부원장이라는 이름의 재무이사였다. 병원의 모든 거래 내역, 모든 영수증, 모든 계약서는 내 손을 거쳐야만 했다. 김지훈은 나를 무시했다. 그저 덧셈 뺄셈이나 할 줄 아는 멍청한 여자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서울대 경제학과를 졸업한 내 머리가 숫자와 논리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는 상상조차 못했다. 그가 의료기기 및 의약품 공급업체로부터 상습적으로 리베이트를 받은 증거는 이미 종류별로 정리해 두었다. 허위 영수증, 익명의 은행 계좌 거래 내역, 그리고 그와 공급업체 대표가 고급 식당에서 만난 녹음 파일까지. 나는 한때 이 자료들이 나와 그리고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한 마지막 카드라고 생각했다. 이제 와보니 그를 지옥으로 보내는 특급 열차표였다. 나는 금고를 열어 가장 아래층에서 암호화된 외장 하드를 꺼냈다. 그 안에는 더 치명적인 것이 들어있었다. 바로 신분을 밝힐 수 없는 정치인
재벌가 사람들을 상대로 한 불법 수술 기록이었다. 쌍꺼풀 수술은 다래끼 제거로, 코 성형은 비염 치료로 둔갑했다. 심지어 몇 번은 거액의 수술비를 벌기 위해 미성년자에게 규정에 어긋나는 지방 흡입과 골격 성형 수술을 하기도 했다. 모든 파일에는 수술 날짜, 환자의 가명과 실제 신상 정보, 그리고 그의 해외 비밀 계좌로 흘러들어간 거액의 돈이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나는 이 자료들을 보며 가슴 졸였고 수없이 그만두라고 권했지만 그는 그저 내가 쥐뿔도 모르는 겁쟁이라며 돈이 돈을 버는 이치를 모른다고 비웃을 뿐이었다. 은성아, 너 같은 여자는 부엌에서 김치나 담글 팔자야. 자본 운용의 예술을 영원히 이해 못해. 그는 그때 그렇게 말했다. 이제 김치나 담글 팔자인 여자가 어떻게 자본 운용을 하는지 똑똑히 보여주마. 나는 모든 증거를 세부 복사했다. 한 분은 내 암호화된 이메일로 보내고 다른 한 분은 새 외장 하드에 담아 몸에 지녔다. 마지막 한 분은 종이 문서로 인쇄하여 서류 봉투에 담았다. 이 모든 것을 마치고 나는 일어나 10년간 일했던 이 사무실을 둘러보았다. 블라인드 사이로 들어온 햇살이 바닥에 얼룩덜룩한 그림자를 드리웠다. 이곳은 한때 차가운 가정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피난처였지만 이제 내 복수의 시작점이 되었다. 나는 조금의 미련도 없이 서류 봉투를 들고 재무실을 잠근 뒤 오랫동안 저장해 두었지만 한 번도 걸 용기가 없었던 번호로 전화를 걸었다. 전화기 저편에서 묵직하고 힘있는 남자의 목소리가 들려왔다. 네, 이정혁 변호사 사무실입니다. 이 변호사님, 안녕하세요. 한은성입니다. 은의 목소리는 차분하고 또렷했다. 외할아버지께서 남기신 신탁 유산에 관해 유언장에 명시된 혼인관계 파탄 시 특별처분 조항을 정식으로 발동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정혁 변호사는 외할아버지가 생전에 가장 신뢰했던 법률 고문이었다. 외할아버지가 돌아가셨을 때 나는 아직 대학생이었고 그가 모든 유산 관련 일을 처리해 주었다. 당시 나는 사랑에 눈이 멀어 김지훈과 함께하는 것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 외할아버지는 아마 김지훈의 야망과 나의 순진함을 꿰뚫어 보셨던 모양이다. 그래서 신탁 자금을 설정하실 때 특별한 조항을 남겨두셨다. 해당 신탁 자금으로 발생한 모든 투자와 자산, 즉 그 병원 건물을 포함한 모든 소유권은 내 개인 명의로 되어 있다는 것, 김지훈은 경영권과 수익권만 가질 뿐이다. 만약 우리의 혼인관계에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균열이 생길 경우 자산 소유권자인 내가 그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모든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진다는 조항이었다. 돌이킬 수 없는 중대한 균열이란 무엇인가? 이 변호사는 남편의 혼외정사와 사생아 출산이 바로 가장 명백한 증거라고 알려주었다. 나는 이 변호사의 넓고 환한 사무실에 앉아 박소연의 임신 초음파 사진 사본, 내 코트를 입고 자랑하던 사진, 그리고 시어머니가 내게 자리를 내놓으라고 명령하던 통화 녹음을 차례로 그의 앞에 늘어놓았다. 이 변호사는 증거들을 보며 안경 너머의 눈을 날카롭게 빛냈다.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나를 올려다보며 진지한 어조로 말했다. 한은성 씨, 정말 이렇게 하시겠습니까? 이 조항을 발동하면 김지훈 원장과의 관계는 더 이상 돌이킬 수 없게 됩니다. 확실해요. 나는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병원 건물을 팔아버릴 거예요. 당장, 즉시요. 매수할 사람은 정해두셨습니까? 네, 나는 그에게 명함 한 장을 건넸다. 미래 메디컬 그룹의 박 이사님입니다. 김지훈의 가장 큰 경쟁자이고 늘 강남에 발을 들이고 싶어 했죠. 연락해봤는데 제가 제시한 가격에 아주 큰 관심을 보였습니다. 이 변호사는 나를 보며 눈빛에 칭찬의 기색을 더했다. 가격은 얼마입니까? 60억 원입니다. 내가 숫자를 말했다. 이 숫자는 내가 정밀하게 계산한 것이다. 미래 메디컬 그룹이 횡재했다고 생각하게 만들면서도 내 남은 인생을 걱정 없이 살 수 있게 해줄 충분한 금액이었다. 더 중요한 것은 이 숫자가 김지훈을 완전히 파산시켜 재기불능으로 만들기에 충분하다는 것이었다. 이후 48시간 동안 내 인생은 빨리 감기 버튼을 누른 것처럼 흘러갔다. 이 변호사의 도움으로
미래 메디컬 그룹과의 거래는 놀라울 정도로 순조롭게 진행되었다. 상대방은 내가 마음을 바꿀까봐 두려웠는지 거의 가장 빠른 속도로 계약서에 서명하고 60억 원을 내가 지정한 해외 계좌로 한 번에 입금했다. 은행 이체 확인증을 받은 순간 나는 마치 10년간 사막을 헤맨 사람이 마침내 오아시스를 발견한 기분이었다. 그 긴 숫자는 돈이 아니라 자유였고 새로운 삶이었다. 거래가 완료된 다음 날, 나는 지훈 성형외과의 전 직원 회의를 소집했다. 모두가 모이자 사람들은 웅성거리며 이 남겨진 부원장이 무슨 꿍꿍이인지 궁금해했다. 나는 연단 앞으로 걸어가 아래에 앉은 익숙하면서도 낯선 얼굴들을 바라보았다. 한때 내게 동정을 표했던 사람도 내 등 뒤에서 험담을 하던 사람도 있었다. 하지만 이제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았다. 나는 마이크를 켜고 목을 가다듬었다. 안녕하세요. 부원장 한은성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모신 것은 한 가지 소식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나는 잠시 말을 멈추고 좌중을 훑어보았다. 오늘부로 지훈 성형외과는 영구 폐업합니다. 이 건물은 미래 메디컬 그룹에 매각되었으며 그들은 이곳에 새로운 분원을 설립할 예정입니다. 따라서 유감스럽게도 여러분은 모두 해고입니다. 내 말이 떨어지자마자 장내는 아수라장이 되었다. 모두가 충격에 빠져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말도 안 돼. 원장님은 아시는 겁니까? 우리는 어떡해요? 이번 달 월급도 아직 못 받았는데? 너무하네. 원장님 만나게 해줘요. 나는 손을 들어 모두를 조용히 시켰다. 여러분들의 퇴직금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프로젝터를 켰고 화면에는 상세한 보상안이 나타났다. 근로기준법에 따라 법정 퇴직금을 지급하고 추가로 제가 개인적으로 3개월치 월급을 위로금으로 지급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재무팀 직원들이 수속을 밟을 테니 사원증을 제시하고 현금으로 즉시 수령해 가시면 됩니다. 군중은 다시 한번 술렁였지만 이번에는 놀라움과 기쁨 때문이었다. 이 보상안은 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후했다. 그 돈이 어디서 나오는지 궁금하시겠죠? 나는 살짝 미소 지으며 모두가 숨을 멈추게 할 한마디를 던졌다. 모든 위로금은 김지훈 원장의 개인 비자금 계좌에서 전액 인출될 겁니다. 그렇다. 김지훈이 비자금을 숨기고 박소연에게 에르메스 백을 사주던 그 비밀 계좌의 비밀번호는 나만 알고 있었다. 지난 10년, 나는 그를 위해 장부를 조작하고 돈을 옮겨주었다. 이제 나는 그 돈을 인출해서 더 적절한 곳에 썼을 뿐이다. 나는 줄을 서서 현금을 받아가는 사람들을 보며 만족스러운 미소를 지었다. 김지훈, 내가 돈과 권력으로 쌓아 올린 왕국은 바로 그 똑같은 방식으로 나에 의해 벽돌 한 장 한 장 허물어지고 있다. 그리고 너는 아직도 스위스에서 미인과 강산을 모두 가진 헛된 꿈을 꾸고 있겠지. 머나먼 스위스에 있는 김지훈은 집안에서 벌어지는 일을 전혀 감지하지 못하는 듯했다. 그는 아마 득남의 거대한 기쁨에 취해 인생 최고의 순간을 만끽하고 있을 터였다. 병원이 문을 닫은 지 사흘째 되던 날, 내 휴대폰이 진동했다. 그에게서 온 메시지였다. 그 말투는 여느 때처럼 오만함과 시혜적인 태도로 가득했다. 아들 태어났다. 3.6kg. 건강하고 날 쏙 빼닮았어. 이름은 김도윤으로 지었다. 우리 김씨 집안 도자 돌림이야. 그쪽 일은 어떻게 처리되고 있어? 이혼 서류 빨리 준비해둬. 쓸데없는 짓 하지 말고. 이 아이, 최대한 빨리 내 호적에 올려야 하니까. 메시지를 보고 나는 웃음이 터져나왔다. 쓴 웃음도 냉소도 아닌 진심으로 어처구니가 없어서 나오는 웃음이었다. 김도윤. 참 좋은 이름이다. 다만 이 금수저를 물고 태어난 장손이 금수저 근처에도 가보지 못할 거라는 게 안타까울 뿐. 나는 그의 문자에 답장하지 않았다. 대신 텅 빈 내 사무실로 천천히 걸어 들어갔다. 창밖에서는 지훈 성형외과라는 눈에 거슬리는 금색 간판이 인부들의 전동 드릴에 의해 조각조각 해체되며 날카로운 소음을 내고 있었다. 나는 휴대폰을 들어 그 장면을 사진으로 찍었다.
그리고 내 해외 은행 계좌에 로그인해 60억 원의 잔액이 찍힌 화면을 캡처했다. 나는 이 두 장의 사진을 미리 준비해둔 한 문장과 함께 김지훈에게 전송했다. 내 답장은 아주 간단했다. 딱 한 줄이었다. 축하해. 그런데 돌아오면 병원 접수 데스크에도 못 들어올 텐데. 메시지는 성공적으로 전송되었다. 지구 반대편에서 김지훈이 이 메시지를 봤을 때 어떤 표정을 지을지 상상이 갔다. 처음에는 믿지 못하다가 분노하고 마지막에는 공포에 질리겠지? 그는 미친 듯이 내게 전화를 걸고 메시지를 보내겠지만 안타깝게도 그의 번호는 이미 내 차단 목록에 들어가 있었다. 이 모든 것을 마치자 10년간 가슴에 맺혔던 울화가 드디어 풀리는 기분이었다. 하지만 이걸로는 부족했다. 이건 전체 요리일 뿐, 진짜 메인 요리는 이제 막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나는 이정혁 변호사에게 전화를 걸었다. 이 변호사님, 저예요. 다음 단계 진행해주세요. 네, 한 대표님, 이 변호사의 목소리는 언제나처럼 차분했다. 지시하신 대로 법원에 재산보전 신청을 해서 김지훈 원장 명의의 모든 은행 계좌, 주식, 부동산을 동결시켰습니다. 그리고 제공해주신 탈세 및 불법 의료 행위에 대한 증거자료도 서울중앙지방검찰청과 국세청에 익명으로 제출했습니다. 수고하셨어요. 제가 할 일인걸요. 이 변호사는 잠시 말을 멈추고 덧붙였다. 아, 그리고 한 가지 더 주신 정보에 따르면 김 원장이 스위스에서 사용하는 신용카드가 한국의 주카드에 연동된 가족 카드더군요. 현재 주카드가 동결되었으니 그쪽에서의 모든 결제도 불가능할 겁니다. 그 말을 듣자 내 입가의 미소가 더욱 깊어졌다. 그 장면이 눈에 선했다. 김지훈이 그의 어머니, 애인, 그리고 한 무리의 친척들을 데리고 스위스 최고급 레스토랑에서 캐비어와 트러플을 먹고 계산하려 할 때 웨이터가 정중하게 죄송합니다. 손님, 카드가 정지되었습니다. 라고 말하는 장면? 박소연이 명품 매장에서 신상 가방을 고르며 김지훈이 그녀를 위해 돈을 뿌려주길 기대할 때 그가 커피 한 잔 값도 치르지 못하는 것을 발견하는 장면? 시어머니가 고급 유아용품점에서 그녀의 금손주에게 가장 비싼 아기 침대를 사주려다 결국 초라하게 발길을 돌리는 장면? 그들이 내게 가했던 모든 모욕과 수치를 이제 내가 몇 배로 돌려줄 것이다. 김지훈, 넌 신의 손이 되는 걸 좋아했지? 이제는 신조차도 널 구할 수 없을 거야. 너의 천국은 지옥으로 변했고 내가 바로 널 그곳으로 밀어넣은 사람이다. 나는 전화를 끊고 거대한 플로어 2 실링창 앞으로 걸어갔다. 창밖으로 보이는 서울의 야경은 눈부시게 화려했고 차들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있었다. 그리고 지훈 성형외과의 간판은 완전히 사라져 마치 거대한 상처 자국처럼 텅 빈 벽면만 남아 있었다. 나는 손에 든 와인잔을 들어 창밖 야경을 향해 나지막이 말했다. 건배. 나의 새로운 삶을 위하여. 그리고 너의 파멸을 위하여. 그들이 스위스에서 돌아오던 날, 서울에는 첫눈이 내렸다. 나는 공항에 그들을 마중 지나가지 않았다. 그저 새로 구한 한강변의 고층 아파트에서 편안하게 커피를 마시며 TV 생중계를 지켜볼 뿐이었다. 그렇다, 생중계. 나는 미리 알고 지내던 몇몇 언론사 기자들에게 주명 성형외과 의사 김지훈, 거액의 탈세 및 다수의 의료법 위반 혐의로 오늘 스위스에서 귀국이라는 정보를 익명으로 제보했다. 기자들은 피냄새를 맡은 상어처럼 일찌감치 인천공항 국제선 입국장을 물샐 틈 없이 에워쌌다. 김지훈이 수척하고 분노에 찬 얼굴로 짐카트를 밀며 게이트를 빠져나왔을 때 그를 맞이한 것은 가족의 포옹이 아닌 수많은 플래시 세례와 그의 얼굴 앞으로 들이밀어진 마이크들이었다. 김 원장님, 탈세 혐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병원이 폐업하고 직원들 월급도 체불했다는 소문이 사실입니까? 박소연 수간호사와의 관계는 어떻게 되십니까? 김지훈은 이 상황에 완전히 얼어붙은 듯 했다. 그는 본능적으로 피하려 했지만 기자들에게 꼼짝없이 갇혔다. 그의 얼굴에는 낭패와 굴욕감이 가득했다. 바로 그때 제복을 입은 2명의 남자가 인파를 뚫고 그의 앞으로 다가왔다. 김지훈 씨 맞으십니까?
그중 한 명이 무표정하게 신분증을 제시했다.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수사관입니다. 귀하는 탈세, 의료법 위반 등 다수의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저희와 함께 가주시죠. 그 말이 끝나자마자 차가운 수갑이 찰칵 소리를 내며 한때 신의 손이라 불렸던 김지훈의 손목에 채워졌다. 그 순간 나는 고화질 TV 화면을 통해 그의 얼굴 표정을 똑똑히 보았다. 충격에서 공포로, 그리고 완전한 절망으로 변해가는 표정을. 그는 고개를 돌려 인파 속에서 미친 듯이 무언가를 찾았다. 아마도 내 모습을 찾고 있었겠지? 지난 10년간 그랬던 것처럼 자신이 사고를 치면 언제나 나타나 뒷수습을 해주던 나를. 안타깝게도 그는 더 이상 나를 기다릴 수 없었다. 나는 그가 경찰에게 초라하게 연행되는 모습을 보며 입가에 차가운 호선을 그렸다. 김지훈, 너의 수술은 끝났어. 이제부터는 기나긴 회복기야. 단지 너의 회복실은 차가운 감옥일 뿐이지만. 화면 다른 쪽에서는 시어머니의 막장 드라마가 본격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녀는 포대기에 쌓인 아기, 즉 그녀가 말하던 금손주를 안고 공항 로비에서 울고불고 난리를 쳤다. 당신들이 뭔데 내 아들을 잡아가. 내 아들은 의사야. 사람 살리는 원장님이라고. 다들 뭔가 잘못 안 거야. 세상에. 우리 김씨 집안이 무슨 죄를 지었다고. 내 손주가 태어난 지 얼마나 됐다고 아들을 잡아가. 그녀는 울부짖으며 경찰을 붙잡으려 했지만 곧 공항보안요원에게 제지당했다. 주위 승객들은 구경거리라도 난 듯 그녀 주위를 둘러싸고 손가락질했다. 스위스에서 사온 값비싼 샤넬 정장은 먼지투성이가 되어 우스꽝스럽고 처량해 보였다. 한참을 울고불고 하다가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것을 깨달았는지 그녀는 마침내 기진맥진하여 멈췄다. 택시를 타려 했지만 가진 돈이 한 푼도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휴대폰을 꺼내 운전기사에게 전화하려 했지만 전화는 이미 요금 미납으로 끊긴 지 오래였다. 박소연에게 돈을 내달라고 하려 했지만 그 영리한 여자는 경찰이 나타난 순간 이미 조용히 사라진 후였다. 결국 그녀는 아이를 안고 찬바람 속에서 벌벌 떨며 택시를 잡으려 애썼다. 마음씨 좋은 기사 한 분이 차를 세우고 어디로 가냐고 물었다. 청담동 빌라촌으로 가주세요. 그녀는 10년간 자랑해온 그 주소를 말했다. 기사 아저씨는 잠시 멍하니 있다가 동정 어린 눈빛으로 그녀를 보며 말했다. 아주머니, 거기 은행에 넘어가서 경매로 팔렸다고 지난주에 뉴스에 나왔는데요. 나는 변호사를 통해 김지훈이 그의 사치스러운 생활과 박소연의 스위스에서의 천문학적인 출산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나 몰래 우리가 살던 빌라를 은행에 담보로 잡혔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이제 그의 자금줄이 끊겼으니 은행은 당연히 즉시 집을 회수해 간 것이다. TV 화면 속에서 시어머니는 그 말을 듣고 완전히 무너져 내렸다. 그녀는 바닥에 주저앉아 텅 빈 눈으로 말도 안 돼. 내 집, 내 손주, 라는 말만 되뇌었다. 그녀의 품에 안긴 아기는 이 절망적인 분위기에 감염된 듯 큰 소리로 울음을 터뜨렸다. 그 울음소리는 차가운 겨울밤에 유난히 처절하게 들렸다. 한때 이 아이는 그녀의 자랑거리이자 가문의 위상을 다지는 비장의 카드였다. 하지만 이제 그는 무겁고 처치 곤란한 짐이 되어버렸다. 이것이 바로 인과응보다. 가장 시류에 밝았던 박소연의 선택 또한 내 예상대로였다. 내가 검찰에 증거를 제출한 다음 날, 그녀는 경찰에 자진 출두하여 5점 증인으로서 김지훈의 모든 범죄를 증언하겠다고 나섰다. 내 변호사는 그녀가 경찰서에서 눈물로 호소하며 자신을 권력에 눈이 멀고 사랑에 속은 무지한 피해자로 포장했다고 전했다. 그녀는 불법 수술에 가담한 것이 모두 김지훈의 협박 때문이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김지훈이 선물한 모든 명품 가방과 보석을 불법 소득이라며 자진 제출하여 관대한 처분을 구했다. 이 여자, 우리가 생각했던 것보다 더 독하네요. 이 변호사가 전화기 너머로 감탄하듯 말했다. 나는 웃었다. 아니요, 독한 게 아니에요. 그냥 이기적인 거죠. 김지훈이 부귀영화를 가져다 줄 때는 그의 가장 다정한 애인이 될 수 있지만
그가 물에 빠진 개가 되면 가장 먼저 달려가 발로 밟을 사람이에요. 부부는 본래 한 숲의 새와 같아 재앙이 닥치면 각자 날아가는 법 하물며 그들은 부부도 아니었으니. 김지훈의 제국은 이렇게 불과 며칠 만에 그가 가장 신뢰했던 새 여자 그의 아내, 그의 어머니, 그의 애인의 손에 의해 철저히 파괴되었다. 그리고 나는 그저 첫 번째 도미노를 살짝 밀었을 뿐이다. 몇 달 후, 김지훈의 재판이 정식으로 열렸다. 나는 이 사건의 가장 중요한 증인 중 한 명으로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았다. 나는 오늘을 위해 특별히 잘 재단된 흰색 정장을 골라 입고 정교하게 화장을 했으며 머리는 한 올에 흐트러짐 없이 뒤로 넘겼다. 나는 막 이혼을 겪은 여자라기보다 중요한 비즈니스 협상을 앞둔 여왕처럼 보였다. 김지훈이 법무관에게 이끌려 피고인석에 섰을 때 그는 무의식적으로 방청석을 향해 시선을 돌렸다. 우리의 시선이 허공에서 마주쳤다. 그는 많이 야위고 초췌해져 있었다. 한때 의기양양했던 얼굴에는 이제 잿빛과 낙담만이 가득했다. 수의를 입고 손목에는 수갑을 차고 있었다. 나를 본 순간 그의 눈에는 믿을 수 없다는 빛이 스치더니 이내 그 놀라움은 짙고 거의 넘쳐 흐를 듯한 공포로 변했다. 그는 아마 상상도 못했을 것이다. 한때 자신에게 순종하며 온갖 구박을 견디던 여자가 지금 이렇게 강인하고 우아한 모습으로 나타나 그의 실패를 냉담하게 지켜보고 있을 줄은. 그의 입술이 움직이며 내게 무언가 말하려는 듯 했다. 아마 애원이었을까 아니면 저주였을까. 하지만 나는 그에게 기회를 주지 않았다. 나는 그를 보며 천천히 손을 들어 입술에 검지를 가져다 대고 쉽하는 신용을 했다. 내 입가에는 희미한 미소가 걸려 있었다. 그 손짓은 마치 소리 없는 스위치처럼 순식간에 그의 온몸에서 힘을 빼앗아갔다. 그는 싸움에서 진 수탉처럼 고개를 푹 숙이고 다시는 나를 쳐다볼 엄두를 내지 못했다. 그는 마침내 깨달았다. 게임은 끝났고 그는 처참하게 패배했다는 것을. 한때 나를 모욕하고 짓밟은 데 사용했던 그의 모든 것 권력, 돈, 오만은 이제 모두 허공으로 사라졌다. 그리고 나는 본래 내 것이었던 모든 것을, 아니 그 이상을 되찾았다. 법정에서의 공방은 싱거웠다. 내가 제출한 철통 같은 증거들 앞에서 김지훈의 어떤 변명도 무력했다. 결국 그는 여러 혐의가 병합되어 징역 15년과 수십억 원의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그는 벌금을 납부할 능력이 없었기에 법원은 그의 명의로 남은 자잘한 자산들을 강제 집행할 것이었다. 그의 인생은 완전히 끝났다. 법원을 나올 때 햇살이 눈부시게 쏟아졌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다. 폐부 깊숙이 자유로운 공기가 가득 차는 기분이었다. 내 변호사 이정혁이 이미 문 앞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 역시 오늘 멋진 정장을 차려입어 평소보다 더 잘생기고 늠름해 보였다. 다 끝났습니다. 그가 내게 선글라스를 건네며 미소 지었다. 네, 다 끝났네요. 나는 선글라스를 쓰며 눈 속의 복잡한 감정을 가렸다.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죠. 나는 더 이상 그 장엄한 법원 건물을 돌아보지 않았다. 과거의 모든 것은 그곳에 완전히 묻어버렸다. 병원 건물을 팔아 얻은 60억 원으로 나는 흥청망청 돈을 쓰는 부유한 사모님 생활을 선택하지 않았다. 대부분의 자금을 여성 헬스케어 분야의 유망한 스타트업에 투자했다. 이 회사는 몇 가지 최첨단 특허 기술을 보유하고 있었고 빅데이터와 인공지능을 통해 사춘기부터 갱년기까지 여성의 전생애 주기에 걸쳐 맞춤형 건강관리 솔루션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했다. 나는 이 회사의 최대 주주이자 CEO가 되었다. 더 이상 남자 뒤에 숨어 재무나 관리하던 부원장이 아니었다. 나는 나만의 사업, 내가 진정으로 사랑하고 열정을 쏟을 수 있는 사업을 갖게 되었다. 내 회사는 빠르게 성장하여 불과 1년 만에 여러 유수 벤처 캐피털로부터 투자를 유치했고 기업 가치는 10배로 뛰었다. 나는 각종 경제 잡지와 비즈니스 포럼에 자주 등장하기 시작했고 사람들은 나를 테크업계의 우아한 여왕, 여성 헬스케어 산업의 혁신가라고 불렀다. 더 이상 아무도 내가 아이를 낳을 수 있는지 없는지를 논하지 않았다.
그들은 오직 나의 다음 사업 계획이 무엇인지에만 관심을 가졌다. 김지훈의 가족들에 관해서는 그들의 말로가 권선징악이라는 옛말을 증명해 주었다. 김지훈은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데 신의 손이라는 후광을 잃고 거액의 빚까지 떠안게 되자 정신 상태가 매우 불안정하다고 들었다. 시어머니는 그 금손주를 데리고 시골집으로 돌아가 친척들의 도움과 작은 텃밭을 가꾸며 겨우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 듣기로는 그녀가 종종 손주를 안고 마을 어귀에 앉아 자신이 한때 서울 청담동의 사모님이었고 아들이 얼마나 유명한 의사였는지 울면서 하소연하지만 마을 사람들은 그저 미친 늙은이 취급을 할 뿐이라고 했다. 그리고 내 인생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그날 밤, 막 다국적 화상회의를 끝내자 휴대폰이 울렸다. 이정혁에게서 온 전화였다. 한 대표님, 축하합니다. 미국 측과의 협력 계약, 정식으로 체결되었습니다. 그의 목소리에 웃음기가 묻어났다. 정말 잘 됐네요. 이 변호사님, 이번 일 정말 고마워요. 감사의 뜻으로 주말에 식사 대접할게요. 식사도 물론 좋죠. 전화기 너머에 그가 잠시 뜸을 들이더니 유쾌한 어조로 말했다. 하지만 저는 영화를 한 편 같이 보고 싶습니다. 최근에 개봉한 여왕의 진료실이라는 영화, 평이 좋더라고요. 나는 잠시 멈칫했다가 이내 웃음이 터졌다. 좋아요, 내가 말했다. 그럼 토요일 저녁 7시 광화문 영화관에서 봐요. 전화를 끊고 나는 플로어 2 실링창 앞으로 다가가 창밖의 화려한 야경을 바라보았다. 휴대폰에 뉴스 알림이 떴다. 제목은 전 유명 성형외과 의사 김지훈, 옥중 참회, 가장 미안한 사람은 전처였다. 나는 무표정하게 그 뉴스를 밀어 올렸다. 미안. 너무 늦었어. 내 인생에 더 이상 누구의 미안함도 필요 없다. 나는 테이블 위에 커피를 들어 가볍게 한 모금 마셨다. 향이 참 좋았다. 오늘 밤 나는 더 이상 누구를 위해 제사 음식을 준비할 필요도, 누구의 눈치를 볼 필요도,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자책할 필요도 없다. 나는 하는성 자유로워졌다. 그리고 젊고 잘생긴 유능한 변호사와 데이트를 앞두고 아주 바쁘다.